자,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개혁신당이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에 나선 지 나흘 만에 4만 명을 넘겼습니다. 당비 납부 약정까지 한 비율은 70% 정도에 달해서 정의당 못지않은 규모라고 합니다. 이 신당 창당에 시간과 돈이 든다는 정치 문법을 깼다,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.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람, 허은하,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6일 대구에서 길거리 당원 모집 운동도 펼쳤습니다. 당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 전 대표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손을 꼭 쥐며 보수끼리 좀 뭉쳐주세요. 좌파 이기려면 보수가 뭉쳐야 되지 않아요? 라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보수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런 일 안 생깁니다. 라고 답한 뒤 다른 시민들과 악수를 이어가자 그 중년 여성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. 자, 게시물마다 댓글이 이어졌는데 그냥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이준석 대표가 유권자를 무한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? 이준석 신당을 만든 이유를 물은 만큼 소신을 밝히는 게 당연하다는 등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. 자, 오늘 20일 창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인 문병호 전 의원, 열린우리당 출신 안영근 전 의원 등 11명의 여야 정치인들이 가세를 했고요. 본격적인 세회 확장과 맞물려서 또 낙춘 연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자, 먼저 박원석 의원님. 네. 이제 오늘 광주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. 천하람 창준위원장하고 또 이낙연계 신경민 전 의원이 참석을 합니다. 그래서 야, 이게 정말 이 연대가 이렇게 확산될지 관심이거든요. 일단 토론회는 아마 광주의 시민사회 학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인 것 같고 두 분을 이제 이 토론자로 초청을 해서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한 이 제3지대 정당의 비전, 제3지대 정치의 비전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일단 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양측의 연대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어쨌든 물밑에서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. 그리고 양측 다 연대의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고 있습니다. 물론 워낙에 이제 진영이 다르고 또 이 정치를 해왔던 그런 경로랄까요, 배경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지지 기반 네트워크 이런 게 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통합이 가능할지 내지 시너지가 날지 이런 데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지금 양당 정치가 극단을 향해서 치닫고 그에 대한 어쨌든 민심의 이 불만과 정치 불신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양당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이라는 거 공고하거든요. 양당 정치의 벽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각계 약진했을 경우에 과연 승산이 있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좀 회의적인 의견도 있어서 양당이 연대해야 그나마 총선에서 이 3지대가 연대해야 그나마 총선에서 양당 정치를 조금이라도 허물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릴 거다. 이제 이런 당위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긴 합니다만 여러 경로에 여러 형태의 이 통합 내지는 연대 논의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정봉기 교수님. 네. 이준석 신당 네.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열기가 뜨겁거든요. 이 정도는 예상을 하셨습니까?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. 제가 뭐 보수 진영 평론가 중에서는 꾸준히 이준석 신당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는데요.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디서 내가 상기를 하게 되냐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때 정말 이준석은 그냥 한번 나가보는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거거든요. 네. 당시에 뭐 나경원이라든가 쟁쟁했지 않습니까? 이준석의 이 돌연 대표 출마에 다 나가 떨어지고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젊은 친구가 이 보수당의 당을 장악하게 된 거죠.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뭐 시험도 보게 하고 나름 역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당 대표인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약간 서름을 당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걸 본인이 과감하게 대통령과 이런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뛰쳐나온 점, 그래서 씩씩함과 용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이 어떤 아주머니 말씀대로 왜 그러냐라고 하는 데에서 보수를 제대로 안 하니까 나간다, 내가 이거 한다 이런 얘기도 뭐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어제 그제 느끼는 점은요, 이준석
대표가 지금 너무 현실적 그 접근을 하는 게 보인다. 뭐 벌써 그 낙준연대 얘기도 나오고 대구에서 떨어진 사람들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이삭줍기에 그 골몰하고 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은 거죠. 우리가 1988년에 그 한겨레 민주당이라고 있었습니다. 아주 뭐 그 정말 신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제3정당을 추구하다가 거의 망했는데 이준석은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치를 해본 사람, 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또는 양당에서 정말 공천에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힘을 좀 세분리를 하겠다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게 크게 보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. 프랑스의 마크롱이 앙마르쇼를 그 만들 때 말이죠. 프랑스 사회당이 너무 극자로 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거든요. 이런 점에서 마크롱과는 상당히 다른 현실적인 그 이삭줍기에 나서는 거는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네. 저 김두수 소장님, 마크롱과 다르다. 이준석이 마크롱은 아닌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?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은 이준석이 한국의 마크롱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. 예. 어쨌든 뭐 포지션을 보면 그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문제는 이제 제도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프랑스는 결선 투표제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주 다당제 국가에서 결선 투표가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각제 형식과 대통령 형식을 두 개 융합한 형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.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정당도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과정도 그렇고요. 또 마크롱은 앙마르슈는 마침 대통령이 되고 난 두 달 안에 한 총선이었기 때문에 가반의석을 얻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약간의 제도적 차이가 있다.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. 소선거구의 1위제입니다. 그러니까 1등 아니면 당선이 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수 정당은 불리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지지율보다 의석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백립행이 아니라 연동행을 해서 비례대표에서 좀 보충해주자 이런 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게 연동행이 아니라 백립행으로 돌아간다. 그럼 뭐냐면 기존 주요 정당 두 개 중심으로 선거가 짜진다는 거거든요. 그럴 경우에 어쨌든 제3지대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중도를 또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데 이들이 생존하려면 이 두 거대한 독과점 여기를 깨고 들어가려면 덩치를 키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현실 정치인데 그것이 이제 지향이나 비전 이념적 충돌하고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했는데 유권자는 이 부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. 과연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좀 대물 또는 어쨌든 물갈이가 돼야 된다는 사람들만 다 모으면 심판을 받을 건데 그러지 않고 알곡을 챙기면 나름대로 제3지대를 어떤 정착시키기 위한 뭐 마지막 몸부림으로 유권자들이 봐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. 네. 원영섭 단장님, 그 이용호 국힘의원은 지난 금요일 저하고 이제 대담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이제 당원이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수도권 한 100여 곳 지역구 되는데 그곳에 아마 이준석 신당의 당원이 한 300~400명씩 될 거다. 아주 활동력이 강한. 그러면 이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할 텐데 국힘은 그냥 아직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약간 무시 전략으로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무시 전략이라기보다는 이 그 컨벤션 효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은 하는 거죠.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신당은 근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에 기대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반윤석열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 이낙연 신당은 반 이재명 포지션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 포지셔닝이 약간 좀 다른데 왜냐하면 총선은 그런데 매번 정권 심판론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만드느냐 약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전략적인 공세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제 반윤석열 정권 심판론에서 이준석 신당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선점한 부분이 있고요. 그거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그 포지셔닝을 취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신당이 발생하는 포지션이 정권 심판론에 따른 컨벤션 효과다. 그러면 이게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 전체 파일을 존재하는 것의 일부인 거냐?
아니면 기존의 이제 정권 심판론하고 전혀 다른 제3의 섹터를 만들어낸 거냐. 그게 만약 후자라고 하면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게 전자라 그러면 이거는 그 제3세대나 제3지대나 아니면 민주당이 가지는 그런 이제 고유한 영역을 나눠 먹기 하는 수준에 불과한 거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,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에는 그 반사적인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결국 국민의힘 여당이 어떻게 잘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승부가 난다고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뭐 다른 이제 그 제3지대나 민주당이 정말 못해도 여당이 더 못하면 또 그 반사 효과를 가져가는 거고 반대쪽에서 그러나 또 여당이 잘하면 또 그게 또 그 제3지대나 야당에서 그 좀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더 잘할 거냐 여당한테는 그게 핵심적인 논제가 되지. 그걸 뭐 이준석 신당을 무시한다, 안 한다, 인정한다, 안 한다 이런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좀 전반적인 총선의 본류하고는 관련은 없다고 보여집니다. 자, 이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우리 원영섭 단장도 얘기했지만 반 이재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또 반 윤석열을 하는 정당 이게 과연 합쳐질 수 있고 이게 제3지대에서 이른바 어떤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건지 이게 하나 또 궁금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 결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숙제죠, 숙제. 네. 지금은 뭐 그 가능성이 있다 없다 단언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도 공통된 목적은 지금의 양당 정치를 넘어서 다른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. 그 정치 질서의 한 축을 세우겠다. 이런 어떤 공통의 목표하에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목표하에서 본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건데 다만 앞서도 이제 구도상 이준석 전 대표는 반윤 포지션에 더 이 방점이 찍혀 있고 또 이낙연 그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반명 포지션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데 반윤이나 반명은 기존에 본인들이 소속돼 있던 정당에서 이탈하는 명분은 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과 새로 정당을 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나 충분한 어떤 근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. 다만 지금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포지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여론을 결집해서 당을 만드는 건 맞으나 결국에 어떤 비전을 내놓을 거냐 양당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성을 보이고 그런 각각의 차별성 속에서 어떤 협력의 그 비전을 열어낼 거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보면 일단 세대 측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. 이낙연 전 대표 70이 되셨어요.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도 이제 젊은 청년 정치인 포지션에 있고 이 사이에서의 어떤 정책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게 만약 그 합치될 수 있다면 상당히 신선하게 좀 다가올 수 있다고 보고요. 또 양당이 이제 공천 문제로 몸살을 심하게 앓을 겁니다. 그와는 좀 차별성 있는 이 공천의 모습을 이 신당에서 보인다면 그것도 어쨌든 뚜렷하게 대비되는 차별성일 거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연말부터 시작돼서 총선까지 김건희 특검 전국이지 않습니까? 그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. 그에 대해서 뚜렷한 어쨌든 이 입장을 선명하게 양쪽이 세워서 공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어쨌든 양당과는 좀 다르게 차별성이 있는 대목일 거기 때문에 관건은 기존에 이제 서로 다른 배경, 서로 다른 기반 뭐 이런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얼마나 찾을 거냐. 그 공통점이 어쨌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공통점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을 보일 거냐.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런데 이